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예전에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서 쏜 화살인 거예요. 이건 어쩔 수 없이 꽂혀요.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쵸. 그냥 불치불식간에 그 사람이 쏘아대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방패를 칠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화살이 꽂혔을 때 그 다음에 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거를 가지고 내 건지 남의 건지 헷갈려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상처받아서 하면 그럼 계속 곱씹고. 그렇죠.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이 되는 거예요. 나 스스로에게 되는.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두 번째 화살, 그게 바로 내가 상처를 분별하고 떨어뜨려내는 작업인 거거든요. 요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37페이지에서 이제 심리치료사 오클랜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제 타인으로 보이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나의 행동, 나의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. 항상 타인의 상처받았다 이러면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진다. 그러니까요.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나는 그거를 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상처받는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측성 상처가 되게 많으세요.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대놓고 언니한테 그런 거죠. 언니, 오늘 머리카락이 약간 많이 뜨셨네요.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러면 이제 나 머리 잘 빗고 왔는데 뭐 떴어? 화면에도 괜찮잖아. 그러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. 그죠? 요거는 괜찮아요.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언니가 속으로 표정이 읽혀.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제가 내 머리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. 근데 사실은요, 표정이 읽힌다라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. 왜 거짓말이냐면 진짜이기도 해요. 진짜이기도 한데 반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예요. 오늘 막 제가 오면서 이제 되게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요. 그러면 언니를 봐도 언니가 평소처럼 막 웃거나 막 얘기 안 하면 언니가 뭔가 힘든가 보네? 우울한가 보네? 언니 왜 다 그렇게 보이죠? 그러니까요. 이게 이제 착각인 거죠.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거예요. 추측성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추측성 상처. 그렇죠.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럴지도 몰라. 저 사람이 날 쳐다보네? 내가 문제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네? 라고 하면 상처를 계속 받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뒤집어 엎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차라리 추측성이다 그러면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물어봐. 그렇죠.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예전에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못 물어보죠. 물어봤어. 그렇죠. 왜냐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제가 내담자들한테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분리하시는데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. 차라리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보겠고 그러니까. 두 번째는 진짜 그렇다라고 대답할까봐 그것도 무섭고 그것도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도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너무 답답할 때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언니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달라.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답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뭐 막 딱히 이렇게 막 상큼하진 않아요. 하지만 일단 나는 물어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. 맞아요.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. 내가 물어보고 나서 물어만 보고 끝나면 소용없고요. 물어보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어줄 필요가 있어요. 아니라고 내가 다시 재해석해서 나를 괴롭혀 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. 왜냐면 나는 아니고 그 사람은 기라고 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내 상처를 치유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, 사실은. 제가 그래도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한 4, 5년 전이에요. 예전에는 제가 그런 짓을 못 했는데 어디다가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어플라이를 했어요. 그것도 이제 해외에다가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. 근데
그래서 인터뷰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면 보통 소식이 없으면 안 됐나 봐. 그렇게 물러나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소식이 없는데 이게 됐는데 아직 연락을 안 해준 건지 안 돼서 연락을 안 해준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. 그래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.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됐다라고 답을 주더라고요. 근데 그 제가 답을 받으니까 안 됐구나 하니까 기분은 안 좋지. 네. 근데 확인 작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더 이상 마음이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거가 불안감도 없어지잖아요. 미련도 없어지죠. 미련도 없어지고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이었는데 계속 안 물어보고 속으로 계속 끙끙대는 것보다는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. 맞아요. 네. 그게 제가 그런 짓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. 맞아요. 아니어도 괜찮아. 왜냐면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. 맞아요. 예. 맞아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좀 확인 작업을 해보는. 맞아요. 예. 되게 좋은 그렇게. 방법 중에 하나시거든요.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기분은 나빴어요. 기분 나쁘죠. 당연히 안 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래도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고요. 그러니까.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를 이제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나를 이제 뭐 못마땅해 할까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. 그런데요. 나이가 점점 들수록 사실 친구의 숫자가 줄어들죠. 선생님도 그러시죠. 저도 그렇거든요. 쭉 가는 친구들은 이제 정말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 저는 좋은 인간관계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. 그 친구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든 뭐 좋은 소리를 하든 상관없이 저 친구가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저 친구들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게 마음에 와닿을 때 그런 사람과의 관계라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너 진짜 그래라고 하든 아니면 아니야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거든요. 요거의 기본은 어디냐면 사실은 자존감에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신뢰감의 부분도 있는 거예요. 요게 이제 존 벌비라는 이제 그 심리학자가 있으세요. 그러니까 요 분이 애착이론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애착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듣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애착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애착이론이 잘 형성되면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신뢰감에 있어서 되게 큰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이 애착은 유치부 전까지 한 3세, 4세까지라고 우리가 대부분 보는데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흘러가는 애착인 거예요.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. 아이가 이제 뭐 0살, 1살, 2살 이때는 잘 떼놓지는 않지만 뭐 저희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유아부 애기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서서히 애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.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. 누구누구야 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엄마도 엄마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하시는 부모님 애들 있잖아요.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울지 않아요. 근데 어떤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살짝 도망가 버려요. 그러면 애는 난리가 나요. 왜냐면 갑자기 낯선 장소에 물론 선생님들 알고 목사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낯선 장소잖아요. 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. 어떤 말도 없이. 그거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개념은 아이한테 죽음의 개념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아이의 애착 관계는 더 쉽지 않아지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들을 때 아니라고 할 때 안 믿겨지는 거예요.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도. 우리가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되면 좋지만 거의 잘 형성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뭐 부모가 처음이라 그쵸.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우리가 보면 이제 양육도 시대에 따라서 다 모습이 다른 거 아세요? 양육서에 따라서 그죠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 세대에 뭐 좋은 거로 했을지라도 나하고 신뢰관계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는 애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믿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를 해요.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 양면과 같다.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열등감적인 부분이지만요. 사실은 그 반대적인 삶 자체도 나에게 상처를
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는 자존감이다.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받아도 이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계속 내 상처를 파고들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툴툴 털어버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존감의 높음과 낮음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